2024년도 1학기 네, 지금 기말고사 플러스 그리고 국가고시 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처음 제 교환을 가지고 이제 오셨죠? 다들 교환 가지고 오시고 가장 중요한 혐오펜이나 저희가 표시할 수 있는 거 하나씩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교환 5페이지를 펴보세요. 5페이지를 펴시면 첫 번째 출생손상이 나와요. 그 출생손상에서 첫 번째 두부손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손상이 뭐였어요? 그쵸? 두부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출생 과정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두 개의 출혈성 손상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었는데 2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산류 그리고 2개 혈종 이 2개를 어떻게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산류예요. 산류는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두피에 생기는 경계가 불분명한 뭐다? 부종입니다. 부종. 얘는 출혈이 아니고 부종이에요.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끝에 시상봉합 경계를 넘어서 퍼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개 혈종이 있어요. 2개 혈종. 2개 혈종은 출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혈.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산류와는 달리 두 혈종은 경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류하고 2개 혈종 같은 경우는 어쨌든 2개 다 어떻게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치료할 필요가 없이 뭐다? 자연 흡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2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산류 2개 혈종. 자, 두 개 혈종 이렇게 2개 말씀을 드렸어요. 이 2가지 비교해서 보시면 일단 산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부종이죠. 근데 2개 혈종은 출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 산류 같은 경우는 크기 증가가 없어요. 2개 혈종은 크기 증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 2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통점은 그거였죠. 얘네 2개의 공통점은 대량 출혈이 없어요. 자연 흡수된다는 게 공통점이었고, 그리고 산류 같은 경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보자면 뭐예요? 경계가 없다.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2개 혈종은 경계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산류는 부종인데 2개 혈종은 그렇죠. 출혈입니다. 그리고 크기 증가는 산류는 없어. 근데 2개 혈종은 크기 증가가 있어. 그리고 산류 같은 경우는 봉합성 내에 한정되지 않고 퍼져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근데 2개 혈종은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 2가지의 차이점은 그렇고 공통점은 뭐였어요? 그렇죠. 자연 흡수됩니다. 그래서 치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2개를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6페이지 보시면 골절 중에서 쇄골 골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쇄골 어디야? 쇄골 여기잖아요. 그죠? 쇄골 골절은 분만 시에 골절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증상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내가 오른쪽에 쇄골이 부러졌다. 이러면 이쪽 팔이 움직이지 않는 거고 플러스 뭐예요? 이쪽 팔 움직이지 않으면서 플러스 이쪽에 반사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된 쪽에 팔이 움직이지 않은 플러스 무슨 반사? 모로 반사요. 모로 반사는 뭐였어요? 그쵸? 애기가 놀랬을 때 파닥 하는 게 모로 반사였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소실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같은 경우는 사지를 적절히 고정하면은 예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초신경마비 볼게요. 계속 6페이지입니다. 안면신경마비가 있어요. 안면이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무슨 신경?
제7신경, 제7뇌신경이 안면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이 어떻게 어디에 눌려서 압박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비가 된다라고 봐요. 7페이지 볼게요.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어디? 마비된 쪽이요. 마비된 안면 쪽이 당연히 운동이 소실됩니다. 그럼 내가 오른쪽이 마비됐다면 그쵸? 오른쪽에 운동이 소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비된 쪽에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는 거고요. 눈은 감기지 않게 될 거고 입도 잘 벌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아기의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마비된 쪽에 아기는 어떻게 해요? 눈이 지금 떠져 있고 그쵸?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쪽, 왼쪽 편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꾸기고 있죠. 그쵸? 그래서 눈도 이렇게 굽히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상완신경 마비 볼게요. 상완이 뭐야? 팔이잖아요, 팔. 그쵸? 그래서 제5에서 8경신경, 그러니까 경추 5에서 8과 제1흉신경, 그쵸? 손상 때문에 상완전체 또는 일부 마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개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에르브 뒷셈 마비, 두 번째 크루프케 마비가 있었습니다. 에르브 뒷셈 마비 같은 경우에는 C5번, 6번의 손상입니다. 상완신경 마비의 90%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에르브 뒷셈 같은 경우에는요 90%예요. 그러면 나머지 크루프케는 10%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르브 뒷셈 마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것들이 되냐면 얘는 C5번, 6번이죠. 약간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쪽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팔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는 어떻게? 내전, 내외전, 팔꿈치는 신전, 상박은 펜의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으면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로 외우시라고요. 이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어깨는 내전, 내외전, 팔꿈치는 펴져 있잖아요. 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손 어떻게 펜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요. 이 상태.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에르브 뒷셈 마비가 되겠습니다. 반사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어떤 반사가 없어져요? 얘는 위쪽이라고요. 팔 쪽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로반사, 파닥하는 모로반사는 소실돼요. 근데 손 쪽에 문제는 없다고요. 그게 무슨 반사? 파악 반사입니다. 파악 반사는 보존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로 반사는 없어지고 손을 잡는 이 파악 반사는 있게 되는 거예요. 파악 반사가 뭐였죠? 그쵸? 애기들 손가락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잡는 거예요. 이게 파악 반사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8페이지 가시면 크루프케 마비 있어요. 크루프케 마비는 상완신경 마비의 10% 정도로 발생하고요. C78T1 손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에르브 뒷셈보다는 아래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손가락까지 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모로 반사와 파악 반사 모두 소실된 다음입니다. 그쵸? 이렇게 파악하는 어떻게? 모로 반사와 손을 잡는 파악 반사 모두 소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문제까지 다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에르브 뒷셈 마비는 뭐? 위쪽이야. 위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팔 쪽에 문제가 있어. 손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모로 반사는 없어지는데 파악 반사는 있어. 근데 크루프케 마비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까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모로 반사, 파악 반사 모두 없어져. 하는 거 두 개 꼭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흉쇄 유돌근 손상, 신생아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은 대개 한쪽 부분에 생겨요. 한쪽으로 이렇게 목이 치우치는 걸 우리가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흉쇄 유돌근 목비근이라고 하죠. 목비근 중간 부분에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수개월 후에 소실이 되게 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얘는 머리는 침범된 근육 쪽으로. 왜? 내가 오른쪽에 사경이 있다면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침범된 근육 쪽으로 이렇게 가요. 여기에 지금 오른쪽 이쪽에 문제가 있다면 머리는 이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턱은 어디로 가요? 반대쪽으로 기울게 되는
머리는 침범된 근육 쪽으로, 턱은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한쪽 부위에 운동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오른쪽에요. 오른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경.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준다? 건강한 쪽이 왼쪽이잖아요. 왼쪽 건강한 쪽으로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빌리루빈 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빌리루빈 혈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려면 빌리루빈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리루빈의 정상 수치는 0.0에서 0.5를 말하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고빌리루빈 혈증.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치? 고빌리루빈 혈증은 황달이 굉장히 주증상입니다. 그래서 왜 생기냐면 적혈구요. 피를 만드는 이 적혈구 수명이요 굉장히 짧아서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어 가다한 적혈구 파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헤모글로빈으로 구성이 돼서 적혈구 파괴가 빨리 이루어져요. 그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노란색 물질이 빌리루빈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빌리루빈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생아들은 간이 굉장히 미성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여러 가지 대사를 해야 되고 빌리루빈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간이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죠? 대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빌리루빈은.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뭐다? 적혈구, 수명이 짧은 이 적혈구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뭐 간이 대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빌리루빈 혈증은 적혈구와 간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한번 볼게요. 진단에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생리적 황달과 병리적 황달 비교하셔야 됩니다. 생리적 황달은요, 생후 2, 3일에 나타나요. 2, 3일에 나타나고 1주 혹은 2주 이상 황달이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생리적 황달은 언제? 생후 2, 3일에 나타납니다. 얘는 그렇지만 자연 소실됩니다. 자, 혈청 빌리루빈 농도 몇? 5입니다. 5 이상 생리적 황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병리적 황달 볼게요. 언제? 출생 후 24시간이에요. 얘는 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출현을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황달 출현을 하고요. 혈청 빌리루빈 농도 안사가에서 12, 미수가에서 14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1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달은 10에서 14일 이상 지속이 됩니다. 핵황달은요, 빌리루빈 농도가 2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보다 합병증을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생리적 황달은 언제 생긴다? 출생 후 2, 3, 1. 빌리루빈 수치면 5. 병리적 황달은 출생 후 24시간. 빌리루빈 농도 14. 그 다음에 핵황달은 빌리루빈 농도 20. 합병증 유발한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치료는 어떤 거 해주느냐? 광선 치료를 해줘요. 광선 치료. 그래서 혈청 빌리루빈 농도가 15 이상일 때, 그러니까 병리적일 때, 핵황달일 때 우리가 광선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광선 치료할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 두 번째 보세요. 광선의 신체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채비를 자주 변경하자. 그 다음에 눈 보호해야겠죠? 안대 착용하자. 그 다음에 광선이 계속 조이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해요. 탈수할 수 있죠.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윤활유 기름이나 로션을 피부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신생아 용혈성 질환 나왔어요. 용혈입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용혈성 질환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동종 면역, 그러니까 주로 RH 부적합하고 ABO 부적합이 가장 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RH 부적합증은 어떻게 돼요? 엄마가 RH 음성, 아이가 RH 양성. 몇 번째 아기한테 흔하죠? 두 번째 아기한테 흔하다 하는 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1페이지에 ABO 부적합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쵸? 엄마는 혈액형이 O, 태아는
A형 또는 B형일 때 몇 번째? 첫 번째 분만 시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치료해줘요? 용혈 같은 경우는 방선 치료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플러스 뭐예요? 교환 수혈을 해야 됩니다. 왜? 용혈됐다는 것은 피가 다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교환 수혈. 교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를. 자, 그래서 치료 보시면 방선요법은 혈전 빌리루빈 농도가 15 이상일 때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교환 수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한테 한다? 쭉 나오잖아요. 직접 폴스 테스트 양성일 때, 제대혈액 헤모글로빈 12 이하일 때, 그 다음에 간접 빌리루빈 수치가 만사가에서 20 이상 시 이럴 때 우리가 교환 수혈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결국에 뭐야?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교환 수혈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용혈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RH 부적합하고 ABO 부적합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피가 깨진 거기 때문에 뭐한다? 피를 바꿔주는 교환 수혈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기계 문제예요. 호흡곤란 증후군 RDS입니다. RDS 호흡곤란 증후군은 중요한 게 원인이 뭐냐면 뭐 때문이다? 계면활성제 때문입니다.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미수가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폐포를 팽창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태어나면 계면활성제가 없이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증상과 징후 보셔야 되죠. 어떤 증상이 있다? 빈호흡합니다. 빠르게 호흡해요. 60회 이상의 빈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면활성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폐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고탄산 혈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다? 산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산증. 그래서 호흡곤란 증후군인 RDS는 증상이 두 가지. 빈호흡과 뭐? 산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더 심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빈호흡과 산증이 문제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거죠. 뭐 해주면 돼요? 그쵸, 다 나왔죠? 12페이지 보시면은 중요한 거 세 번째 줄 산증 교정해야 된다고요. 중탄산 나트륨을 줘요. 이건 알칼리 화제죠.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산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 온도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체온과 가까운 그런 온도로 에너지 소비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환기요법 주죠. 산소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뭐 때문이라고? 계면활성제 때문이니까 인공 계면활성제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변 흡인 증후군 마스죠. 마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자궁 내에서 태아가 저산소증이 되었을 때, 아기가 저산소증이 되었다는 거는 그쵸, 자궁의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변을 보고 자기가 흡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설한 태변을 흡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는 뭐 해줘요? 태변을 빼주는 것. 첫 울음 전에 무방인두와 비인두에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해서 계속적으로 흡인을 합니다.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를 낮춘 자세를 해서 어떻게? 중력을 이용해서 또 배액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미숙아 무호흡입니다. 미숙아 무호흡은 호흡이 15에서 20초 이상 정지되고 플러스 청색증과 섬액이 동반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치료기과는 뭐 해주면 돼요? 그렇죠. 산소 주면 됩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100% 산소를 공급해서 저산소증을 예방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빠른 호흡이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정 보시면 신생아는 분당 80에서 120회 정도로 빠르게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호흡곤란 증상은 2, 3일간 지속이 되나 중요한 거죠. 24시간 후에는 호전이 돼요. 근데 호흡곤란 증후군은 24시간 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표 4-7 보시면 호흡곤란 증후군은 미수가에서 많고요.
신생아 일가성 발음 호흡은 만사가에서 많아요. 그 호흡 곤란 정도 보시면 호흡 곤란 증후군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24시간 후에 더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호흡 곤란 정도는 심하고요. 신생아 일가성 발음 호흡 같은 경우는 경합니다. 24시간 후에는 좀 호전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요. 호흡 곤란 증후군은 산소를 어떻게 줄 거냐? 생후 2, 3일에 고농도로 줍니다. 얘는 심하니까요. 고농도를 주고요. 신생아 일과성 발음 호흡은 괜찮죠. 저농도 산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 분명히 알아두세요. RDS는 24시간 후에 더 심해진다. 신생아 일과성 발음 호흡은 24시간 후에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페이지가요. 미수가 망막병 볼까요? 미수가 망막병 보시면 이건 뭐였어요? 그쵸? 우리 망막에 혈관이라는 게 있죠. 근데 혈관이 어떻게 비증상적으로 증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보시면 망막의 혈관 생성 과정에 장애가 발생해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혈관 증식성 질환이 되겠어요. 원인이 있어요. 뭐예요? 그쵸? 높은 산소 분압입니다. 그래서 원인 보시면 동맥혈의 높은 산소 분압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 때문에 혈관이 마구마구 증식하게 되는 이게 미수가 망막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산소를 안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고농도의 산소 요법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에 주의해서 우리는 산소를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예방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소 농도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고농도로 산소 투여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치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단 혈관이 증식하는 것을 얼려봐요. 냉동요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레이저 요법을 그죠? 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찢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오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감염 들어가요. 애기들의 감염 보면 우리 2번 폐혈증 볼 겁니다. 폐혈증은 뭐예요? 그쵸? 혈류의 세균 감염입니다. 그래서 혈류의 박테리아 감염으로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 되겠어요. 그럼 얘는 균이네. 어떤 치료해줘요? 항생제 치료해주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을 내려가시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보편적인 치료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증상은 어때요? 그쵸? 특이적이지 않아요.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왜?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데 이런 게 아니고 비특이적인. 그래서 엄마들이 봤을 때 뭔가 잘못됐는데 어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 이제 병원에 가보는 거죠. 자, 아까 치료는 계속 얘기했어요. 맨 밑에 보시면 배양검사 후에 적합한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맨 밑에 항생제 치료는 증상이 해결된 후 10에서 14일 혹은 적어도 5에서 7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생제를 처음 맞은 만큼 끝까지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유는요. 내성 방지 때문입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2번 괴사소장대장염 있어요. 똑같은 말 신생아 장폐색증. 이건 뭐야? 장폐색증은 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쪽 움직이지 않으면서 장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혈액 공급도 되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소장과 대장의 점막 증도는 전증의 괴사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응급이죠. 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당연히 응급일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증상 볼게요.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고 특이적인 증상이 있어요. 비특이적 증상에서 중요한 거 담즙 섞인 구토 나왔어요. 왜 담즙 섞인 구토가 나올까요? 그렇죠. 장폐색이 있으면 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즙은 십이지장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이 폐색되면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위로 담즙 섞인 구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곤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적 증상으로는 장이 안 움직이니까 뻔하죠. 복부팽만, 혈변, 위장 정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폐색이 됐을 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무조건 MPO입니다. 아기가 너무 예뻐서 자꾸 먹을 걸 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MPO 먼저 해요.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비위관으로 흡인해서 복부의 압력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 투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완화된 후에는 미간 영양을 시작해야 됩니다. 굶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17페이지 보시면 팁에서 괴사성 대장염 하나의 영양 공급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질병 초기에는 일단 MPO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액을 통해서 체액 및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충분히 금식한 후에는 7에서 10일 뒤부터 장관 영양을 실시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처음에는 묽은 걸로 가다가 찐득한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2회는 끓인 물 같은 걸 주다가요. 조제유를 희석해서 수유를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온도를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생아 대사장입니다. 첫 번째 저혈당증 나왔어요. 저혈당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혈당이 몇이죠? 80에서 90이잖아요. 근데 저혈당증은 45 미만을 저혈당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문제는 저혈당증이 있을 때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생길까봐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증상 한번 볼게요. 어떤 증상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혈당 떨어지면 나타난 증상. 저혈당, 신경과민, 수유량 저하, 기면상태, 경련 무호흡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단은 뭐로 한다? 그렇죠. BST 혈당 모니터링 하시면 되는 거고요. 치료는 뭐 해준다? 먹을 거 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주고요. 우유 주고요.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칼슘혈증입니다. 저칼슘혈증 정상 수치는 8.6에서 10이에요. 근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망사가에서는 혈청 칼슘 농도가 8 이하, 저체중 출생아에서는 혈청 칼슘 농도가 7 이하를 우리가 저칼슘혈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저칼슘혈증이 있고요. 후기 저칼슘혈증이 있어요. 보시면 조기는 엄마랑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죠. 생후 72시간 이내에 저칼슘혈증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생후 모체로부터 태반을 통한 칼슘 이동이 중단돼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이게 조기야. 그럼 후기는 뭐겠어요? 그죠? 그 후잖아요. 엄마랑 떨어진 지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조제 분유 수유와 관련이 있어요. 조제 분유는 인이 많이 들었어요. 인과 칼슘은 반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칼슘혈증을 많이 초래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칼슘혈증 같은 경우는 치료 뭐 해줘요? 그렇죠. 칼슘 주면 됩니다. IV로 칼슘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칼슘을 줄 때는 잘 보셔야 될 게 심장이에요. 이 하트 쪽에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투여를 해야 되고요. 플러스 칼슘이 유출이 되면 피부가 괴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맥 깊숙이 해서 주사를 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추신경계 문제입니다. 1번 저산소 허혈 뇌병증 볼게요. 이건 뭐라고 했죠? 그쵸? 산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피가 부족하다. 어디에? 머리에 저산소증과 허혈증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19페이지 보시면 사정 볼게요. 세 번째 줄. 어떤 증상이 있어요? 아기가 산소가 부족하고 머리에 피가 잘 돌지 못하게 되면은 그쵸? 애가 되고 처집니다. 근데 플러스 강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자, 저산소 허혈 뇌병증의 증상은 자극에 반응이 없고 처진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건강한 만사보다 매우 긴장되거나 자극에 더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직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의식 혼미, 혼수, 주기적 또는 불규칙한 호흡, 입과 목 근육의 약화로 소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긴장도 감소, 그리고 모로, 빨기 반사인 원시 반사 등이 다 소실됩니다. 어쨌든 뭐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플러스 강직이 있는 애기들도 있더라. 자, 그럼 치료는요? 저산소 허혈 뇌병증은요 치료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려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저체온요법이나 그리고 산소를 주는 환기요법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뇌실내 출혈이에요. 이건 뭐죠? 뇌실 안에 출혈이 발생한 거죠. 자, 우리가 뇌실이 뭐라고 했죠? 그래, 뇌는요 4개의 빈 공간이 있어요. 4개의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CSF인 뇌척수액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출혈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뇌척수액으로 채워진 뇌실에 출혈이 발생한 건데요. 맨 밑에 보시면 꼭 보셔야 되는 거.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1기는 뭐다? 그쵸. 뇌실에 소량의 출혈이에요. 근데 2기는요. 출혈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뇌실 확장은 일단 없어요. 그래서 1기와 2기는 자연 흡수가 됩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출혈량이 많아지면서 뇌실이 확장돼요. 그리고 4기는 뇌실도 확장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 조직으로 출혈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1기, 2기, 3기, 4기를 보셔야 되고 1기, 2기는요. 출혈량이 적고요. 90% 이상이 자연적으로 흡수가 돼요. 근데 심한 출혈 4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후유증 같은 것들, 여러 가지 후유증, 뇌수종, 강직성 뇌성마비, 청력, 시력 문제, 학습장애,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요. 뇌실 출혈 같은 경우는 뇌혈류 변화가 생기죠. 산소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저혈압과 고혈압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혈압이죠. 피가 어떻게? 피의 압력이 적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가 부족한 허혈이 생기고요. 고혈압은 피가 어떻게 해요? 압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파열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혈압과 고혈압이 생겨서 허혈되고 파열되고 해서 결국에는 뇌실내 출혈이 생기는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치료는 뭐 해줄 거냐? 적절한 산소 공급하고요. 그 다음 혈압을 잘 조절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메타신이라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우리가 주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 다음 간혹 보시면 수액 보충제는 너무 빠르게 주입하지 않아야겠죠. 혈압에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펌프, 인퓨전 펌프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생아 발작 보시면요. 신생아 발작은 경련이잖아요. 21페이지 보시면 경련을 하니까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항경련제, 페니토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페니토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투여를 할 때 간 기능 검사를 자주 실시해줘야 됩니다. 이유는요. 유효 혈중 농도 범위가 좁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확인하면서 복용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전한 그죠? 혈중 농도 범위가 좁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부작용이 많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호중재 보시면 발작 억제 약물을 투약하고 항경련제 투여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페니토인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이 관찰돼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잇몸이 부어요. 잇몸 비후, 다모증, 운동실종, 안구진탕증, 오식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잇몸 비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체 요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태아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이게 뭐예요? 알코올, 술과 관련이 있겠죠. 산모의 임신 중 알코올 노출 때문에 뇌 손상과 성장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정 보시면요, 성장 장애가 있고 체중, 심장, 두위의 성장이 지연되고요. 특히 머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위 성장 지연이 되면서 어떻게 머리 안에 있는 중추신경계의 기능 부전 때문에 뇌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플러스 뭐야? 반사도 떨어지고 영양도 떨어지고 호흡도 부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치료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일단 성장과 발달 촉진하는 게 우선이죠. 체온 소실을 방지하고요. 영양 공급 잘해주고요. 그리고 아기가 반사가 떨어져요. 그래서 빨리 반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유에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물 중독 어머니의 신생아 보시면 임상 후의 약물 남용은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섭취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어머니의 약물 중독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자궁 내 질식, 자궁 내 감염, 출생 체중 변화도 저체중아 아니면 과체중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낮은 아프가 점수가 되겠습니다.
진단검사에서 중요한 거는 약물이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단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증, 저칼슘 혈증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당과 칼슘 수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 특성상 우리가 주사로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형 간염이나 HIV 감염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임상 증상 보시면 호흡 억제, 황달, 기형, 성장 지연, 행동 이상,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금단 증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23페이지 나와요. 용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약 중독 엄마의 출생아 신생아의 50%는 심한 금단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 그래서 신생아에 대한 매독, HIV, 비형 간염 검사들을 꼭 실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증가되기 때문에 영양학적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보시면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숨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나 생명을 위협하는 징후가 있으면 약물을 투여하고 그 영양 공급에 유의하면서 필요시에는 IV, 정맥 수액을 주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뇨병의 어머니의 신생아입니다. 이 말은 엄마가 당뇨가 있다는 소리죠.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를 당뇨병 어머니의 신생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당뇨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 두 번째는 당뇨가 원래 없었는데 임신하면서 생기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 결론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유형 다 당뇨가 있는 아기한테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엄마한테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이거죠. 당뇨가 있는, 자, 당뇨가 있어요. 볼까요? 자, 엄마가 당뇨가 있어요. 엄마가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고혈당이에요, 고혈당. 그러면 아기한테 어떻게 해요? 당이 갑니다. 고혈당이 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거죠.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해요?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혈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고혈당이 있는 당뇨가 있는 엄마가 아기한테 고혈당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혈당,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걸 많이 주기 때문에 아기의 지방 축적이 많아져요. 그래서 거대한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자, 24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임상 증상 보시면 거대야 나오죠. 치료와 간호 보시면 저혈당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혈당 증상을 빨리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피부 문제입니다. 피부와 영양 결핍 볼게요. 필수 지방산 및 아연의 결핍 때문에 아기들은 피부 문제를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필수 지방산은 임신 말기에 태아 피부에 정상적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37주 미만인 미수가나 아니면 42주가 넘은 과수가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에 필수 지방산이 잘 붙지 않아서 결핍을 초래해서 피부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연은 자궁 내에서 28에서 36주 사이에 축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피부는 필수 지방산과 아연의 결핍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독성 홍반 볼게요. 중독성 홍반은 붉은칙한 붉은 반점 중앙에 노란 농포와 부진이요. 농포는 여드름 같은 거, 부진은
비립조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전신성 반점같이 발진이 주로 얼굴, 몸통, 사지에 나타나게 됩니다. 중독성 홍반은 치료할 필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소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혈관종 볼게요. 혈관종은 혈관의 증식으로 출생 시 또는 출생 후 1주 내에 발생을 해요. 평평한 붉은 반점으로 관찰이 되다가 조금 지나면서 딸기 모양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딸기 혈관종 중 표피 하부 조직의 혈관 증식이 심한 경우에는 자연 소실이 되기는 하지만 스카, 상처, 반응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줘요.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고요. 항염증 작용과 면역 억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아구창입니다. 아구창은 이거 입안에 나는 거잖아요. 하얗게. 곰팡이 칸디다 알비칸스가 구강 안쪽의 축전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 수유화보다 젖병 수유화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면역 체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아구창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원인 보시면 칸디다균으로 분만실의 모체의 질감을 통해 유입되거나 오염된 젖꼭지, 어머니의 유두를 통해서 감염이 되게 돼요. 그리고 신생아는 미성숙한 면역 체계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 항생제 치료나 내분비 질환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아구창 발병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정 보시면 엄마들이 이게 아기의 그 우유 찌꺼기 줄 알고 떼내다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구창은 이렇게 하얗게 생겼어요. 그래서 떼내면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게 아구창이에요. 자, 그리고 아기는 이게 너무 아프겠죠. 우리도 생기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수유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얘는 균이기 때문에 배양 검사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치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얘는 균입니다. 그렇죠. 항진균제를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아동간호학 제4장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 문제와 간호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잘 보시고 국가고시 치실 때도 꼭 이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파트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